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로라 갤러리 VIP 룸 한쪽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2024년 10월에 가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지만 제가 서 있는 곳은 그늘이었죠. 언제나 그랬듯이 말입니다. 장서방은 도대체 언제까지 그런 냄새나는 책이나 만지고 살 건가? 장모 차미연 씨의 목소리가 VIP 룸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를 부를 때마다 사용하는 그 호칭 장서방. 결혼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제 이름을 불러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갤러리 명예의 먹칠이야, 정말. 장모님 주변에 모여있던 다른 VIP 고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제 낡은 코트의 단추를 만졌죠. 고서 보건사로 일하는 저에게 이 코트는 작업복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먼지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배어있는 이 옷이 이곳에서는 부끄러운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재무제표 항목인데요. 저는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장모님이 방금 전 고객들에게 설명하시던 갤러리 재정 보고서에서 몇 가지 금융 용어가 잘못 사용된 것을 발견했거든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를 구분하실 때 감가상각누계액을 유동자산으로 분류하셨는데 그건 자산의 차감 항목입니다.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장모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금 나한테 경제 공부를 시키자는 거야? 아닙니다. 단지 고객분들께 정확한 정보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마치 500년 된 조선시대 고서의 오탈자를 바로잡듯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제 말을 끝까지 듣지 않으셨죠. 손을 휘저으며 저를 방 밖으로 내보내셨습니다. 나가 있어. 고객 접대에 방해만 되니까. 저는 고개를 숙이고 VIP 룸을 나왔습니다. 폭도를 걸으며 무의식 중에 왼쪽 손목을 만졌습니다. 낡은 코트 소매 안쪽으로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느껴졌죠. 수백 년 된 가문의 문양이 새겨진 회종시계였습니다. 이 시계를 볼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진정한 가치란 무엇일까?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일까? 아니면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본질일까? 폭도 끝 작은 창문으로 갤러리 정원이 보였습니다. 장모님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시는 오로라 갤러리. 이곳에서 저는 늘 투명인간 같았습니다. 아니, 투명인간보다 못한 존재였죠. 존재하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아내 연수의 문자였습니다. 여보, 미안해. 엄마가 또 그러셨지? 조금만 참아줘.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참아달라는 말을 저는 지난 3년 동안 수없이 들어왔으니까요. 처음에는 정말 조금만 참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조금이 영원처럼 느껴졌죠. 다시 VIP 룸 쪽에서 장모님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객들을 대하는 그 목소리는 저를 대할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부드럽고 우아했죠. 저는 갤러리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전시된 작품들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18세기 유럽 귀족의 초상화, 조선시대 백자 항아리, 현대 미술가의 추상화. 모두 값비싼 작품들이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제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전시관 중앙에 특별 조명을 받으며 놓인 유리 케이스. 그 안에는 작은 브로치 하나가 있었습니다. 황금 백합 브로치? 장모님이 갤러리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말씀하시던 그것이었습니다. 정교하게 세공된 황금 줄기 위에 5개의 백합 꽃잎이 피어 있었고 각 꽃잎마다 작은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었죠. 저는 그 브로치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속 어딘가에서는 묘한 감정이 일어났죠. 이 브로치를 볼 때마다 느끼는 이상한 기시감. 어디서 본 듯한 느낌. 현우야. 뒤에서 아내 연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돌아봤습니다. 아내는 VIP 룸에서 내려온 듯 아직 고객 응대용 미소를 얼굴에 남기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미안하대. 기분 나쁘게 하려던 건 아니었대. 괜찮아.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연수는 제 대답에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그 표정 뒤에 숨은 피로를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주가 우리 결혼 3주년이잖아. 오빠가 저녁 사준다고 했어. 준호 씨가? 응. 오빠가 요즘 사업이 잘 되고 있대. 큰 투자 받을 거라고 하더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남 준호 씨. 장모님의 아들이자 저와는 정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이었죠. 화려하고 자신감 넘치는 사업가. 적어도 겉으로는 그래 보였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보자. 연수가 제 뺨에 가볍게 키스하고 다시 VIP 룸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다시 한번 황금 백합 브로치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제 작업실로 돌아왔습니다. 오래된 건물 3층에 있는 작은 공간이었죠. 책상 위에는 복원 중인 조선시대 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붓을 들고 헤어진 종이의 가장자리를 따라 풀칠을 했습니다. 이 일을 할 때만큼은 저는 온전히 제 자신이었습니다. 누구의 사위도 누구의 남편도 아닌 그저 고서포건사 이현우. 밤이 깊어갔습니다. 작업실 창문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문득 제 손목에 회중시계를 꺼내 들었습니다. 은은한 달빛 아래에서 시계의 문양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죠. 가문의 문양. 수백 년을 이어온 이 문양을 보면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문양의 진짜 의미를 모두에게 보여줄 날이 올 거라고. 하지만 그날은 아직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저는 다시 고서 복원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한 획 한 획을 살리는 이 작업처럼 제 인생도 언젠가는 제대로 된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거라 믿으면서 말입니다. 일주일이 흘러 결혼 3주년 기념일이 왔습니다. 처남 준호 씨가 예약한 레스토랑은 강남의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죠. 저는 그나마 깨끗한 셔츠를 입고 나왔지만 레스토랑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제 차림새가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현우 씨 여기. 준호 씨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명품 브랜드의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눈에 띄는 시계를 차고 있었죠. 테이블에는 이미 장모님과 연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늦은 것도 아니었는데 왠지 사과부터 하게 됐습니다. 괜찮아요, 형부. 오늘은 제가 쏘는 거니까 편하게 드세요. 준호 씨가 메뉴판을 건네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묘한 우월감이 숨어 있었죠. 저는 그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준호 씨의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요즘 제 회사가 정말 잘 나가고 있어요. 특히 AI 기반 마케팅 플랫폼 쪽으로는 독보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그래 아들. 역시 우리 준호는 달라. 장모님이 흐뭇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 씨는 더욱 신이 나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곧 미루 벤처스에서 투자를 받을 것 같아요. 이미 2차 실사까지 통과했거든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손에 들고 있던 포크를 살짝 놓칠 뻔했습니다. 미루 벤처스. 제가 너무나 잘 아는 이름이었죠. 미루 벤처스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형부도 들어봤어요? 한국에서 가장 까다롭기로 유명한 투자사죠. 거기서 투자를 받으면 글로벌 시장 진출은 따놓은 당상이에요. 준호 씨가 가슴을 펴며 말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미루 벤처스 강 이사님은 워낙 까다로운 분인데 잘 될지 모르겠네요. 제 말에 준호 씨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강 이사를 어떻게 아세요? 아, 제가 복원 일을 하다 보니 가끔 문화재 관련 행사에서 뵙게 되더라고요. 그분이 문화사업에도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강 이사는 실제로 문화재 행사에 자주 참석했으니까요. 물론 제 명령으로 말입니다. 아, 형부가 강 이사를 알긴 아네요. 준호 씨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런데 강 이사는커녕 회장 아들은 그림자처럼 숨어 있다더라고요. 아무도 얼굴을 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더 신비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는 짧게 대답하고 다시 음식에 집중했습니다. 테이블 위의 대화는 계속 준호 씨의 사업 성공담으로 이어졌습니다. 투자 받으면 엄마, 오로라 갤러리도 리모델링 해드릴게요. 요즘 갤러리 재정이 좀 빠듯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래, 고맙다 아들. 장모님이 준호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힐끗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역시 자식은 아들이야. 딸은 시집 보내면 남의 집 사람이고. 연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테이블 아래에서 살짝 잡아줬죠. 하지만 장모님의 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서방은 뭐 책이나 만지는 게 일이니 돈 될 일 있나? 그래도 연수가 좋다는데 어쩌겠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면 제가 참아온 3년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 그나저나 갤러리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이 황금 백합 브로치라고 하셨죠? 저는 화제를 돌렸습니다. 장모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맞아. 그 브로치는 18세기 유럽 왕실에서 사용하던 것인데 작년에 경매에서 30억에 낙찰받았어. 지금은 가치가 더 올라서 50억은 될 거야. 50억이요? 준호 씨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걸 팔면 갤러리 재정이 한 번에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팔긴 팔아야지. 하지만 제 값을 받으려면 타이밍이 중요해. 내년 초에 국제 경매에 내놓을 생각이야. 그걸로 우리 가문의 명예를 더 높일 거라고. 장모님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황금 백합 브로치?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 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습니다. 현우 씨는 그런 거 관심 없죠? 명품이나 브로치 같은 거. 준호 씨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형부는 낡은 책이나 만지니까. 그게 뭐가 좋은지 저는 모르겠어요. 각자 좋아하는 게 다르니까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준호 씨는 제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는 듯 코웃음을 쳤죠. 식사가 끝나갈 무렵 준호 씨가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가격을 보고는 씩 웃으며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이 정도야 뭐. 투자 받으면 이런 식사는 매일 할 수 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허세와 자신감 사이에 아슬아슬한 줄타기. 준호 씨는 자신이 그 줄 위를 완벽하게 걷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서며 장모님이 제게 말했습니다. 장서방, 오늘 말한 거 명심해. 돈이 없으면 집안에서 목소리를 낼 수 없어. 준호처럼 성공하는 사람이 진짜 남자야. 명심하겠습니다, 어머님.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제 입가에는 아주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작은 미소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연수가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오빠가 너무했어. 괜찮아. 엄마도 그러시고. 항상 당신만 미안하게 만드네. 연수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운전대를 잡은 채 대답했습니다. 다 지나갈 거야. 언제? 연수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손목에 회중시계를 만졌죠.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미루 벤처스, 강이사, 황금 백합 브로치, 모든 것이 제 손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 카드를 꺼낼 때가 아니었죠. 타이밍. 장모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숨겨온 모든 것을 드러낼 타이밍. 그날이 곧 올 것입니다. 2024년 11월 초 오로라 갤러리에서 대규모 자선 경매 갈라가 열렸습니다. 저는 연수의 손을 잡고 갤러리 대홀에 들어섰습니다. 샹들리에 아래로 수백 명의 하객들이 모여 있었죠. 현우 씨, 오늘은 엄마가 아무 말 안 하실 거야. 약속하셨어. 연수가 제 팔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별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장모님의 약속은 언제나 바람 앞에 촛불 같았으니까요. 갤러리 곳곳에서 사람들이 작품을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은행장, 대기업 임원, 유명 컬렉터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의 재산을 합치면 천문학적인 숫자가 될 것입니다. 현우야, 저기 가서 좀 기다려. 나는 엄마 도와드려야 해. 연수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했고 연수는 VIP 라운지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홀 한쪽에 마련된 경매 자료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오늘 경매에 나올 작품 목록과 예상가가 적힌 책자들이 놓여 있었죠. 저는 무심코 책자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팔이 실수로 테이블 모서리를 스쳤습니다. 테이블 위에 쌓여있던 경매 자료 몇 장이 바닥에 떨어졌죠. 별것 아닌 실수였습니다. 저는 재빨리 무릎을 꿇고 자료들을 주웠습니다. 뭐 하는 거야? 날카로운 목소리가 제 머리 위에서 쏟아졌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장모님이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여러 명의 VIP 고객들이 함께 있었죠. 죄송합니다, 어머님. 실수로. 실수로 우리 갤러리의 중요한 경매 자료를 바닥에 내던진 거야? 장모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희 쪽으로 쏠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주울게요. 저는 재빨리 자료들을 모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손 봐. 그 손. 장모님이 제 손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는 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고서 복원 작업을 하느라 손가락 사이사이에 먹물과 풀 자국이 남아 있었죠. 천안 복원사 직업으로 평생 손에 흙이나 묻히고 살더니. 장모님의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음악이 멈췄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희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우리 가문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 이딴 실수를 저지르는구나. 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느낀 건 수치심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도 차가운 냉정함이었죠. 너 같은 야망 없는 천것이 감히 우리 집안 사위가 되어서. 장모님의 손가락이 제 얼굴 앞에서 떨렸습니다. 저는 그 손가락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화려한 반지들로 치장된 그 손가락이 갑자기 너무나 공허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뭐? 경매 자료는 다시 정리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모님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당연하지. 다시는 이런 자리에 얼씬도 하지 마. 내가 여기 있으면 갤러리 품격이 떨어진다고. 주변에서 작은 웃음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정 어린 눈빛으로, 어떤 사람들은 비웃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연수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그만해요. 연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연수를 밀쳐냈습니다. 너도 입 닥쳐. 내가 이런 남자를 데려와서 우리 가문이 이 꼴이 된 거야. 연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완전히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참을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가 3년 동안 쌓아온 인내의 성이었죠. 그리고 그 성이 무너지는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어머님. 제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저는 이만 나가보겠습니다. 저는 연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같이 가자. 현우씨.
연수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여기 있어야 해. 경매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저는 아내의 손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홀을 가로질러 걸어 나갔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제 등을 따라왔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폭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죠. 창백했지만 눈빛만큼은 이상하리만치 또렷했습니다. 지하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는 제 낡은 경차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 옆에는 처남 준호 씨의 수입 세단이 주차되어 있었죠. 대조적이었습니다. 빛나는 차와 낡은 차.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 적어도 세상은 그렇게 봤을 것입니다. 저는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대신 핸드폰을 꺼냈죠. 그리고 한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수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 이사였습니다. 강 이사.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평소 장모님 앞에서 쓰던 그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20년 동안 기업을 경영해온 사람의 목소리였죠. 지금부터 지시하는 대로 정확히 실행하십시오. 네, 회장님. 저는 백미러를 통해 위층을 바라봤습니다. 저 위에서는 아직도 경매가 진행되고 있을 것입니다. 장모님은 제가 쫓겨난 것에 만족하며 VIP 고객들을 접대하고 있겠죠. 첫째, 오로라 갤러리에 대한 모든 금융권 대출 심사에 미루 벤처스 회장 아들의 이름으로 부적합 의견을 넣으십시오. 알겠습니다. 둘째, 서준호 씨의 회사에 예정된 투자건을 즉시 철회하십시오. 그리고 지마이너스텍뱅크의 대출 승인 취소를 요청하십시오. 강 이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회장님, 2차 실사까지 통과한 건인데 제가 물은 게 아닙니다. 지시입니다. 네,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연수의 눈물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해야 했습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건입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황금 백합 브로치? 네, 회장님. 한국문화유산 보존재단 명의로 일시 반출 금지 및 소유권 검토 청구를 긴급 접수하십시오. 강 이사의 숨소리가 약간 거칠어졌습니다. 회장님, 그 브로치는? 맞습니다. 그 브로치는 3년 전 우리가 가짜 유물로 위장해 숨겨놓았던 국보입니다.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원래 우리 가문 소유였던 것이죠. 장모님은 그걸 모르고 작년 경매에서 샀습니다. 이제 돌려받을 때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모든 서류를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손목에 회중시계를 꺼냈습니다. 희미한 주차장 불빛 아래에서 가문의 문양이 빛났습니다. 똑같은 문양이었습니다. 황금 백합 브로치에 새겨진 그 문양과 말입니다. 이제 더 이상 숨지 않는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제 목소리가 텅 빈 주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3년입니다. 저는 3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장모님이, 처남이, 그리고 이 세상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기를 바라면서요. 하지만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오만해졌죠. 저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낡은 엔진음이 주차장에 울렸습니다. 제 차는 초라했지만 이 차를 몰고 가는 저는 더 이상 초라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저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죠. 바흐의 푸가였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선율들이 결국 하나의 완벽한 화음으로 모이는 곡이었습니다. 제 인생도 그럴 것입니다. 지금까지 흩어져 있던 모든 조각들이 이제 하나로 모일 것입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연수였습니다. 여보, 괜찮아? 응, 괜찮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연수의 목소리에서 눈물이 느껴졌습니다. 괜찮다니까. 넌 아무 잘못 없어. 엄마가 너무했어. 내가 엄마한테 똑똑히 말할게.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 곧 모든 게 해결될 테니까. 무슨 뜻이야? 조금만 기다려줘. 며칠 안에 모든 게 달라질 거야.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신호등에서 차가 멈췄을 때 저는 백미러로 제 눈을 봤습니다. 3년 동안 흐려져 있던 그 눈이 이제는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로라 갤러리, 미루 벤처스, 황금 백합 브로치, 모든 카드가 제 손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저는 그 카드들을 하나씩 공개할 것입니다. 장모님이 말씀하셨죠. 천안 보건사라고. 손에 흙이나 묻히고 산다고. 하지만 장모님은 모릅니다. 제가 복원해온 것이 단순히 낡은 책만은 아니라는 것을요. 저는 지난 3년 동안 제 인생을 복원해왔습니다. 손상된 부분을 찾아내고 잃어버린 조각을 채우고 본래의 모습을 되찾는 작업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 복원 작업이 끝났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저는 작업실로 올라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복원 중이던 고서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그 고서를 쓰다듬었습니다. 500년 전 선조들이 남긴 지혜가 담긴 책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손길을 거쳐 여기까지 왔을까요? 이제 당신의 가치를 모두가 알게 될 겁니다. 저는 고서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단순히 책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 자신에게 하는 약속이기도 했죠.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그중 어딘가에 오로라 갤러리가 있을 것입니다. 내일이면 그곳에 불빛이 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씩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말입니다. 저는 회중 시계를 다시 한번 꺼내 들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곧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모든 것이 바뀌는 날이 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연수는 아직 잠들어 있었죠. 어젯밤 경매가 끝나고 집에 돌아온 아내는 울다 지쳐 잠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낡은 코트 대신 옷장 깊숙이 넣어뒀던 정장을 꺼냈습니다. 3년 만에 입어보는 옷이었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정장을 입은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익숙했습니다. 이게 원래 제 모습이었으니까요. 여보? 뒤에서 연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돌아봤습니다. 왜 그렇게 차려입었어?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 무슨 미팅? 저는 대답하지 않고 아내에게 다가가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저녁에 다 이야기해줄게. 조금만 기다려줘. 연수는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차에 올라타기 전 저는 핸드폰으로 강 이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전 10시 한국문화유산 보존재단 본사에서 기자회견 준비하십시오. 답장이 즉시 왔습니다. 준비 완료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시동을 걸고 도심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라면 작업실로 가는 길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목적지는 미루 벤처스 본사가 있는 빌딩이었죠. 차를 몰며 저는 어젯밤을 떠올렸습니다. 강 이사에게 내린 지시들. 그 지시들이 지금쯤 현실이 되고 있을 것입니다. 오로라 갤러리의 대출 심사 거절, 준호 씨의 투자 철회, 그리고 황금 백합 브로치의 압류. 빌딩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제 전용 주차 공간이었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그곳에 차를 세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미루 벤처스 회장실이었죠.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강 이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20년 동안 저희 가문을 보좌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어젯밤 지시사항은 모두 처리됐습니다. 강 이사가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서류. 오로라 갤러리의 대출 신청에 대한 거절 통보서였습니다. 모든 은행에서 동일한 사유로 거절했죠. 미루 벤처스 회장 아들의 부적합 의견. 두 번째 서류. 서준호 씨 회사에 대한 투자 철회 통보서였습니다. 그리고 G-스택뱅크의 대출 승인 취소 공문도 함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서류. 이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한국문화유산 보존재단 명의의 황금 백합 브로치 소유권 검토 청구서였습니다. 브로치에 대한 근거 자료는 여기 있습니다. 강 이사가 또 다른 파일을 펼쳤습니다. 오래된 사진들과 문서들이 나왔죠. 이 브로치는 원래 회장님 가문의 소유였습니다. 1910년대에 국외로 반출됐다가 2020년에 유럽 경매에 나왔죠. 저희가 국보급 문화재로 판단해 가짜 유물로 위장해 개인 명의로 낙찰받았습니다. 그게 어떻게 차미연 씨 손에 들어갔죠? 작년에 재경매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관리 소홀로 다시 시장에 나왔고 오로라 갤러리가 30억에 낙찰받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장모님은 제 가문의 보물을 사들이고도 그 가치를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기자회견 준비는 10시에 맞춰 모든 언론사에 공지했습니다. 주요 경제지와 방송사 기자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9시 30분이었습니다. 준비하죠. 회장실에서 재단 본사 건물로 이동했습니다. 같은 빌딩 10층이었죠. 기자회견장에는 이미 수십 명의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하시겠습니까? 강 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시면 사모님께서도 충격을 받으실 텐데요. 연수는 이해할 겁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강 이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의 결정을 따르겠습니다. 10시가 됐습니다. 저는 기자회견장 문 앞에 섰습니다. 문 너머로 카메라 셔터 소리와 기자들의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순간 모든 카메라가 저를 향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목소리가 회견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평소에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명확하고 단호한 목소리였죠.
저는 미루 벤처스 창업주 이 회장의 아들 이현우입니다. 회견장이 술렁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수첩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로라 갤러리 서현수 씨의 남편입니다. 이 말과 함께 플래시가 폭발적으로 터졌습니다. 기자들의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가 스크린에 떴습니다. 황금 백합 브로치의 사진이었습니다. 이 브로치는 현재 오로라 갤러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원래 대한민국 국보급 문화재입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 1900년대 초반의 오래된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이 브로치는 제 가문이 조선시대부터 보유해온 유물입니다.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반출됐다가 2020년 유럽 경매에 나왔죠. 세 번째 슬라이드. 복잡한 소유권 이전 내역이 나왔습니다. 한국문화유산보존재단은 이 브로치를 국보로 지정하고 보호하기 위해 가짜 유물로 위장해 개인 명의로 낙찰받았습니다. 하지만 관리 소홀로 재경매에 나왔고 오로라 갤러리가 이를 구입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오늘 재단은 이 브로치에 대한 소유권 검토 청구를 정식으로 제기했습니다. 이 브로치는 더 이상 개인이 소유할 수 없는 국가 문화재입니다. 기자들의 손이 일제히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회견장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지난 3년 동안 제 정체를 숨기고 고서보건사로 일해왔습니다. 왜 숨기셨습니까? 한 기자가 소리쳤습니다.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제 신분이 알려지면 많은 사람들이 제게 접근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문화재 보호 활동이 어려워질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밝히시는 겁니까?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젯밤 장모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오만한 표정과 모욕적인 말들이 생생했죠. 더 이상 숨을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오로라 갤러리와의 모든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입니다. 회견장이 또다시 술렁였습니다. 오로라 갤러리는 더 이상 저희 재단의 지원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모든 거래와 대출 보증을 오늘부로 철회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개인적인 이유입니다. 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장모님의 모욕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건 제 품격을 스스로 낮추는 일이 될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이크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천한 노동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확신이었죠. 제가 복원했던 고서의 가치는 어떤 명품보다 높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가격이 아닌 품격에서 나옵니다. 저는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기자들의 질문 세례가 쏟아졌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강 이사가 뒤를 따라왔습니다. 회장님 훌륭하셨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강 이사. 저는 회견장을 나서며 말했습니다. 진짜는 지금부터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1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회장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연수였습니다. 여보, 지금 뉴스 봤어? 아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응, 내가 한 거야. 당신이 미루 벤처스 회장 아들이었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미안해. 곧 집에 가서 다 설명할게. 엄마가 지금 난리야. 당신 전화번호도 바꿨대. 내 전화도 안 받으시고. 연수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 어떡해? 엄마가 괜찮아. 다 계획대로야. 조금만 기다려줘.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이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강 이사가 노트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상황 보고 드립니다. 말씀하세요. 오로라 갤러리 대표 차미연 씨가 오전 10일시경 모든 거래 은행으로부터 대출 거절 통보를 받았습니다. 총 50억 원 규모의 운영 자금 대출이 불발됐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준호 씨는 미루 벤처스의 투자 철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마이너스텍뱅크에서도 대출 승인이 취소됐습니다. 총 30억 원 규모입니다. 황금 백합 브로치는 문화재청에서 긴급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오후 2시에 오로라 갤러리로 조사관들이 출동할 예정입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1시 30분이었습니다. 차미연 씨의 반응은? 여러 곳에 전화를 걸고 계신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두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하네요. 장모님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평소 그토록 자랑하던 인맥들이 하루아침에 등을 돌리는 상황. 그 충격이 얼마나 클지 상상이 됐죠. 회장님, 강 이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으셨습니까? 차 대표는 어쨌든 사모님의 어머니신데. 강 이사,
저는 강 이사를 바라봤습니다. 어제 저녁 장모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천안 보건사라고 했습니다. 수백 명의 VIP 앞에서 저를 천것이라고 불렀죠. 제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제가 참을 수 있는 건 저에 대한 모욕까지입니다. 하지만 제 일에 대한 문화재 복원이라는 일에 대한 모욕은 참을 수 없습니다. 강 이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경솔했습니다. 그때 비서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오로라 갤러리에서 차미연 대표가 찾아오셨습니다. 여기로? 네, 지금 1층 로비에 계십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회장님, 정말 만나시겠습니까? 강 이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만나야죠. 이게 끝이 아니니까요. 10분 후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장모님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의 우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화장은 번져 있었고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장서방. 장모님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용히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앉으시죠, 장모님. 앉긴 무슨.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장모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당황이 뒤섞인 목소리였죠. 대출이 왜 다 거절됐어? 준호 투자는 왜 취소됐고? 그 브로치는 또 뭐야? 모두 제가 한 일입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미루 벤처스 회장 아들로서의 권한입니다. 장모님이 비틀거렸습니다. 강 이사가 얼른 의자를 가져왔고 장모님은 그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말도 안 돼. 당신이 재벌이라고? 그럼 왜 지난 3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 제 선택이었습니다. 선택? 우리를 속인 거잖아. 장모님이 소리쳤습니다. 속였다기보다는 제 정체를 밝히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거짓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게 그거지? 연수는 알아? 이제 알 겁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장모님, 어제 저녁 일 기억하십니까? 뭐? 수백 명 앞에서 저를 천것이라고 부르셨죠. 제 일을 천한 노동이라고 하셨고요. 장모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내가 화가 나서. 화가 나면 사람의 인격을 짓밟아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제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는 3년 동안 참았습니다. 장모님의 무시도 천함의 허세도 모든 것을 참았죠. 왜냐하면 연수를 사랑했고 언젠가는 장모님께서 진정한 가치를 깨달으시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제 저는 깨달았습니다. 장모님은 변하지 않으실 거라는 걸요. 장모님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발 대출만이라도 다시 검토해줘. 갤러리 직원들이 60명이나 돼. 다들 가족이 있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직원들 월급은 3개월치를 제가 보장하겠습니다. 3개월 후엔? 그건 장모님이 해결하셔야죠. 저는 서류 하나를 꺼내 장모님 앞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야? 오로라 갤러리의 정확한 재무제표입니다. 제가 3년 동안 지켜보면서 정리한 거죠. 장모님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보시다시피 갤러리는 이미 2년 전부터 적자였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죠. 이건 황금 백합 브로치를 팔아서 빚을 갚으려 하셨죠. 하지만 그 브로치는 원래 제 가문의 것입니다. 그리고 국부금 문화재고요. 장모님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장모님. 저는 장모님 앞에 무릎을 낮췄습니다. 하지만 고개는 숙이지 않았죠. 저는 복수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야 이게? 교육입니다. 장모님이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가르쳐 드리려는 겁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명품으로 치장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걸요. 당신이 감히 나한테 교육을 해? 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제가 배운 것을 이제 장모님께 가르쳐 드릴 차례입니다. 장모님이 일어섰습니다. 좋아. 너는 이제 우리 사위가 아니야. 연수랑 당장 이혼해. 그건 연수가 결정할 일입니다. 뭐? 저는 연수와 이혼할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건 연수지 장모님의 재산이나 갤러리가 아니니까요. 장모님이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벌렸다 닫았다를 반복했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장모님. 오늘 오후 2시에 문화재청 조사관들이 갤러리에 갈 겁니다. 브로치 관련 서류를 준비해 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너. 장모님이 무언가 말하려다 그냥 돌아섰습니다. 회장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강 이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저는 다시 창가로 갔습니다. 멀리 오로라 갤러리가 있는 방향이 보였습니다. 강 이사, 준호 씨는 어떻습니까? 정신없이 투자자들에게 연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두 거절당하고 있죠. 그의 회사는 실제로 경쟁력이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기술력도 부족하고 사업 모델도 불안정합니다. 허세만 가득한 회사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바꿀 수 있습니다. 기회를 주면 말이죠. 회장님, 나중에 준호 씨에게도 기회를 줄 생각입니다. 단 조건이 있겠지만요.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이현우 씨?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서준호입니다. 제발,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정말 이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처남의 목소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소에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아니었죠. 절박함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준호 씨,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안 됩니다. 왜요? 형부는 돈이 그렇게 많잖아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뭔데요? 준호 씨는 아직 배울 게 많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실패를 배워야 합니다. 바닥이 어떤 곳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성공할 수 있습니다. 형부, 나중에 다시 연락하세요. 그때는 도와드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강 이사가 감탄하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폭수를 하면서도 교육을 하시다니. 폭수가 아니라고 했잖습니까?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건 재건입니다. 무너뜨린 후에 다시 올바르게 세우는 거죠. 창밖으로 해가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금쯤 문화재청 조사관들이 오로라 갤러리에 도착하고 있을 것입니다. 유리성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 새로운 무언가를 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더 단단하고 더 진실된 그리고 더 아름다운 무언가를 말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거실에 앉아있던 연수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연수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울었던 것 같았죠. 앉아. 이야기 좀 하자. 저는 연수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왜 말 안 했어? 연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3년 동안 나랑 살면서 왜 한마디도 안 했어? 당신이 재벌이라는 걸, 미루 벤처스 회장 아들이라는 걸 말하기 어려웠어. 어려워? 나는 당신 아내잖아. 연수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맞아. 그래서 더 말하기 어려웠어. 저는 연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연수야, 내가 처음 너를 만났을 때 기억나? 도서관에서였지. 응. 너는 미술 관련 책을 찾고 있었고 나는 고서부건 자료를 보고 있었어. 우리는 책 때문에 만났어. 연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너는 나를 고서보건사로 알았지. 돈 많은 재벌이 아니라 낡은 책을 만지는 평범한 사람으로. 그래서 나는 그 모습으로 계속 있고 싶었어. 이현우라는 사람이 아니라 고서보건사로서의 나를 사랑해주는 너를 만났으니까. 연수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바보야. 나는 당신이 누구든 사랑했을 텐데. 알아. 근데 나는 확인하고 싶었어.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내 재산을 사랑하는 건지. 그럼 나는 통과했어? 그 시험? 연수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연수야, 이건 시험이 아니었어. 저는 아내를 끌어안았습니다. 이건 내 선택이었어. 진짜 나로 살아보는 거. 돈과 명예를 벗어던지고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거. 그런데 왜 지금 밝힌 거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어제 내 엄마가, 장모님이 나한테 한 말들. 그건 단순한 무시가 아니었어. 내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였어. 연수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무했어. 사과할 건 내가 아니야. 저는 연수의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연수야, 나는 한 가지 약속할게. 뭔데? 나는 계속 고서보건 일을 할 거야. 회장이든 뭐든 그건 그냥 직함일 뿐이야. 내 진짜 일은 낡은 책을 살리는 거야. 연수가 처음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그게 당신다워. 우리는 한참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때 연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장모님께는 기회를 드릴 거야. 기회? 응. 진짜 가치가 뭔지 배울 수 있는 기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장모님의 선택이야. 받아들이시든 거부하시든. 다음날 아침 저는 다시 한국문화유산 보존재단 건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황금 백합 브로치의 공식 인수식이 있는 날이었죠. 재단 전시실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문화재청 관계자들, 언론 기자들, 그리고 몇몇 문화재 전문가들이었습니다. 회장님, 준비됐습니다. 강 이사가 다가왔습니다. 브로치는?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지금 전문가들이 최종 감정 중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전시실로 들어갔습니다.
유리 케이스 안에 황금 백합 브로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조명을 받아 반짝이는 그 모습은 여전히 아름다웠죠. 이현우 회장님, 문화재청장이 다가왔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이 브로치가 국보급 문화재였다니 저희도 놀랐습니다. 제 가문의 유물이었으니까요. 저는 브로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18세기 후반 제7대 조상께서 조선 왕실에 헌상했던 물건입니다. 당시 최고의 장인들이 만든 거죠. 그런 귀중한 것을 어떻게 갤러리에. 복잡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저는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일제강 전기 때 국외로 반출됐다가 수십 년간 유럽을 떠돌다 경매에 나왔던 이야기를요. 어쨌든 이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문화재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단에서 잘 보관하겠습니다. 인수식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 준비된 원고를 펼쳤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의 한 조각을 되찾았습니다. 제 목소리가 전시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황금 백합 브로치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조상들의 예술혼이 담긴 문화재입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돈으로 환산하면 5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가치는 금액으로 매길 수 없습니다. 저는 브로치를 가리켰습니다. 이 작은 브로치 하나에 담긴 장인의 손길, 디자인의 철학, 역사의 무게. 이것들은 가격표를 달 수 없는 것들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명품이라고 부릅니다. 돈을 벌기 위한 상품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건 잘못됐습니다. 제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진정한 명품은 팔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보존하고 감상하고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청중들이 조용히 제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지난 3년 동안 고서 보건사로 일하며 배웠습니다. 낡고 헤어진 책 한 권을 복원하는데 몇 달이 걸립니다. 한 글자 한 글자를 살려내는 그 시간 동안 저는 조상들의 지혜와 만났습니다. 저는 제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 손에 묻은 먹물과 풀 자국. 누군가는 이것을 천한 노동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이 손으로 저는 역사를 되살렸습니다. 사라질 뻔한 문화를 지켰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천한 노동이란 없습니다. 있다면 그건 노동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천한 시선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지만 곧 전체로 퍼져나갔죠. 저는 브로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유리 케이스를 통해 그것을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백합 꽃잎 하나하나에 세공된 정교한 무늬들. 수백 년 전 장인의 혼이 느껴졌습니다. 이 브로치는 이제 국가가 관리합니다. 개인의 소유가 아닌 우리 모두의 유산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청중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약속합니다. 한국문화유산보존재단은 앞으로도 이런 일을 계속하겠습니다. 사라진 문화재를 찾고 훼손된 유물을 복원하고 다음 세대에 물려줄 것입니다. 인수식이 끝나고 저는 전시실을 나섰습니다. 폭도에서 연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 봤어. 연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 정말 멋있더라. 고마워.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알아. 장모님께 전화드릴게.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기도 전에 장모님께서 먼저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여보세요? 이현우 씨. 장모님의 목소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만함이 사라지고 대신 피로와 절망이 가득했죠. 네, 장모님. 갤러리가 망했어. 장모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출도 안 되고 브로치도 빼앗기고. 이제 끝이야.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장모님. 뭐? 아직 끝이 아닙니다. 무슨 소리야? 내일 오전 10시에 재단으로 오십시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 직접 오시면 아실 겁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연수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계획이 있어? 응. 이제 두 번째 단계야. 저는 연수를 안심시키듯 어깨를 감쌌습니다. 무너뜨렸으면 이제 다시 세워줘야지. 어떻게? 내일 보면 알게 될 거야. 그날 밤 저는 회장실에서 강 이사와 마주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죠. 회장님, 정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강 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저는 서류를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차미원 씨에게 3년의 기회를 주겠습니다. 하지만 강 이사, 제가 원하는 건 폭수가 아닙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강 이사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장모님이 변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가치를 깨닫기를 바라죠. 그런데 3년이라는 시간이 충분합니다. 제가 3년 동안 배운 것을 장모님도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강 이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다음날 아침 장모님이 재단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평소에 화려한 옷차림 대신 수수한 정장을 입고 계셨죠. 화장도 거의 하지 않으신 것 같았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모님. 저는 회의실로 장모님을 안내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준비해둔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장모님이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앉으십시오. 저는 의자를 권했습니다. 장모님이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장모님께 제안이 있습니다. 제안? 네. 오로라 갤러리의 모든 빚 그리고 직원들의 생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장모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단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서류를 장모님 앞으로 밀었습니다. 3년입니다. 3년? 네. 3년 동안 갤러리 문을 닫으십시오. 장모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갤러리를 닫으라고? 네. 그리고 이곳 한국문화유산 보존재단의 문화재 복원센터에서 일하십시오. 내가 복원센터에서? 가장 낮은 자리부터 시작하시는 겁니다.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청소, 정리, 단순 작업. 그런 일들부터 하시면서 문화재가 어떻게 복원되는지 직접 보시는 겁니다. 말도 안 돼. 장모님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내가 왜 그런 일을? 그럼 거절하셔도 됩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대신 갤러리의 빚은 장모님 혼자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60명의 직원들에게 해고 통보를 하셔야 하고요. 장모님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선택하십시오, 장모님. 장모님은 한참을 서 있다가 다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3년 동안 내가 거기서 일하면 정말 모든 빚을 갚아주겠다는 거야? 네. 갤러리 운영비도 3년간 지원하겠습니다. 문은 닫지만 건물 유지비와 직원들 최소 인원은 남겨둘 수 있게요. 왜? 왜 그렇게까지 해주는데? 장모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3년 동안 그곳에서 배운 것을 장모님도 배우셨으면 해서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땀의 가치를, 노동의 의미를, 그리고 진짜 품격이 무엇인지를요. 장모님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았어.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할게. 3년 동안 거기서 일할게.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저는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시면 됩니다. 담당자가 따로 연락드릴 겁니다. 장모님이 일어서려다가 다시 앉았습니다. 이현우 씨. 네? 미안해. 그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장모님께서 저에게 사과하시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어제. 아니, 그동안 내가 너무했어. 장모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천한 노동이라고 한 것도, 천것이라고 부른 것도 다 내 잘못이야. 나는 겉만 보고 살았어. 명품이 뭔지, 진짜 가치가 뭔지 모르고. 장모님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3년 후에 내가 정말 배울 수 있을까? 배우실 수 있습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증거니까요. 장모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비틀거리며 회의실을 나가셨습니다. 문이 닫힌 후 강 이사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서준호 씨도 연락이 왔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일자리를 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받아주지 않는다고요. 그럴만하죠. 허세만 가득했으니까. 저는 펜을 돌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준호 씨에게도 연락하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계열사 중 가장 작은 IT 회사가 있죠? 거기 평직원으로 들어오라고 하세요. 평직원이요? 네. 월급은 신입사원 수준으로. 대신 능력을 보여주면 승진할 기회를 주겠다고 전하세요. 강 이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역시 회장님답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연수와 함께 집 근처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화려한 레스토랑이 아닌 평범한 동네 식당이었죠. 엄마가 수락했대? 연수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3년 동안 보건센터에서 일하시기로 했어. 엄마가 정말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 거야. 사람은 환경에 적응하니까. 저는 국물을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처음엔 힘들었어. 회장 아들에서 보건사가 되는 게 쉽지 않았지. 하지만 해냈잖아. 그래도 엄마는 장모님도 하실 수 있어.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 거고. 연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엄마한테 이렇게까지 해주다니. 장모님은 내 가족이잖아. 가족은 포기하는 게 아니라 기다려주는 거야. 우리는 조용히 식사를 마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연수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오빠는 어떻게 되는 거야? 준호 씨? 우리 계열사에 취직시켰어. 정말? 응. 물론 평직원으로.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지. 받아들일까? 받아들일 거야. 지금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모두에게 기회를 줬어.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는 그들 몫이야. 당신 정말 대단해. 연수가 제 팔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복수할 수도 있었는데 기회를 주다니. 복수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해. 저는 연수를 바라봤습니다. 진짜 해결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야. 그리고 그건 시간이 필요하지. 3년이면 충분할까? 충분할 거야. 나도 3년 만에 많이 배웠으니까. 집에 도착해서 저는 작업실로 올라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복원 중인 고서가 놓여 있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붓을 들었습니다. 회장이 되었어도 정체가 밝혀졌어도 이 일만큼은 계속할 것입니다. 낡은 책을 복원하는 것. 그것이 제 진짜 일이니까요. 붓 끝에 먹물을 묻혀 헤어진 글자를 따라 그었습니다. 한 획 한 획 정성을 다해 복원했죠. 이 작업을 하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람도 이렇게 복원할 수 있다고. 상처 입고 헤어진 마음도 시간과 정성을 들이면 다시 본래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고.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장모님이 이 밤을 보내고 계실 것입니다. 처남 준호 씨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그들에게 주어진 3년. 그 시간이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저는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확신했습니다. 분명 변할 거라고.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으니까요. 저처럼 말입니다. 3년이라는 시간은 빠르게도 느리게도 흘렀습니다. 장모님은 약속대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문화재 복원센터에 출근하셨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어 하셨죠. 청소와 정리, 단순 반복 작업. 평생 그런 일을 해보지 않으신 분이었으니까요. 저는 일부러 특별 대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대했죠. 장모님은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처음에는 불평하셨지만 점점 입을 다무셨습니다. 6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이현우 씨. 복원센터 작업실에서 장모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네, 장모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장모님은 헤어진 고서 한 페이지를 들고 계셨습니다. 배우고 싶으신 겁니까? 응. 장모님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평소 그렇게 도도하시던 분이 배우고 싶다고 먼저 말씀하시다니. 저는 장모님 옆에 앉았습니다. 먼저 종이의 상태를 파악해야 합니다. 어디가 얼마나 손상됐는지 보는 거죠. 이렇게 낡았는데 복원이 돼? 됩니다. 시간과 정성만 들이며. 저는 장모님께 붓을 건넸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장모님의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명품만 만지던 그 손이 낡은 붓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네, 그렇게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장모님이 붓을 종이에 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풀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풀이 너무 많이 묻어나오기도 하고 종이가 찢어질 뻔하기도 했죠. 하지만 장모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작은 부분이 복원됐습니다. 됐어. 내가 해냈어. 장모님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처음치고는 훌륭하세요. 장모님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오만함 대신 겸손함이, 무시 대신 존중이 담겨 있었죠. 이현우 씨. 네? 일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어. 장모님이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한 글자 복원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고 이렇게 정성이 필요한 줄 몰랐어. 내가 정말 미안해. 이 일을 천한 노동이라고 했던 것. 장모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건 천한 게 아니야. 이건 예술이야. 아니, 예술보다 더 귀한 거야. 저는 장모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 아셨군요. 1년이 지났습니다. 장모님은 이제 제법 능숙하게 복원 작업을 하셨습니다. 간단한 문서 복원은 혼자서도 해내실 수 있을 정도였죠. 어느 날 저는 장모님이 혼자 작업하시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땀을 흘리며 조심스럽게 붓을 움직이는 그 모습. 3년 전 명품 옷만 입으시던 그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회장님, 강 이사가 다가왔습니다. 차 대표님, 정말 많이 변하셨습니다. 그러게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네요. 서준호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준호 씨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평직원 생활을 견디기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팀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됐습니다. 실력이 늘었나요? 네. 허세를 버리고 진짜 실력을 쌓고 있습니다. 이번 분기 성과평가에서 상위 10% 안에 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이네요. 2년이 지났습니다. 장모님은 이제 보건센터의 중견 직원이 되셨습니다. 신입 직원들을 가르치기도 하셨죠. 조심해. 여기 부분이 제일 약해. 장모님이 신입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풀을 너무 많이 쓰면 종이가 상해. 조금씩 천천히. 네, 선배님. 신입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놀라웠습니다. 3년 전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는 것 자체를 상상할 수 없었던 그분이 지금은 자연스럽게 후배를 지도하고 계셨으니까요. 그해 겨울 연수가 임신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여보, 우리 아기 생겼어. 연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말? 저는 아내를 끌어안았습니다. 드디어 우리한테도. 엄마한테 알려야지. 연수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장모님은 그 소식을 듣고 보건센터에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그날 저녁 우리는 가족 모임을 가졌습니다. 장모님, 준호씨, 그리고 저와 연수. 평범한 집밥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축하해, 연수야. 장모님이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현우 씨도. 감사합니다, 장모님. 아니야. 내가 감사해야지. 장모님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나한테 기회를 줘서. 진짜 가치가 뭔지 배울 수 있게 해줘서. 장모님. 응? 이제 1년 남았습니다. 마지막 1년 더 열심히 하십시오. 그럴게. 장모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3년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미소였죠. 3년이 다 되어갈 무렵 장모님은 보건센터의 주인급이 되셨습니다. 이제는 중요한 문화재 복원 작업에도 참여하실 수 있을 정도였죠. 어느 날 장모님이 특별히 복원한 작품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왕실 문서였는데 매우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지닌 것이었죠. 완성했어. 장모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복원된 문서를 봤습니다. 완벽했습니다. 헤어진 부분이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글자들이 선명하게 살아났습니다. 훌륭합니다, 장모님. 고마워. 장모님이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손으로. 내가 이런 일을 해낼 줄 몰랐어. 평생 명품만 만지던 그 손은 이제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에는 품격이 있었습니다. 진짜 품격이요. 3년이 되는 날 저는 장모님을 재단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앉으세요, 장모님. 장모님이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3년이 됐습니다. 그렇네. 약속대로 오로라 갤러리의 모든 빚은 청산됐습니다. 그리고 갤러리를 다시 열 수 있습니다. 저는 서류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야? 갤러리 재개장 계획서입니다. 제가 준비했습니다. 장모님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놀란 표정을 지으셨죠. 이건 문화재 전문 갤러리? 네. 앞으로 오로라 갤러리는 명품을 파는 곳이 아닙니다. 문화재를 전시하고 그 가치를 알리는 곳이 될 겁니다. 나한테 이걸 맡기겠다는 거야? 장모님만큼 적합한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년 동안 문화재의 가치를 배우셨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세상에 알릴 차례입니다. 장모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현우 씨. 울지 마세요, 장모님. 이건 당신이 받아 마땅한 겁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장모님이 일어나 저를 껴안았습니다. 3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그날 저녁 우리는 다시 가족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장모님의 3년 수료식이자 오로라 갤러리의 재개장 축하 자리였으니까요. 건배. 우리는 모두 잔을 들었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연수가 말했습니다.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당연하지. 내가 약속했잖아. 장모님이 미소 지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현우 씨가 날 믿어줬으니까. 저도 감사합니다, 장모님. 뭐가? 제게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요. 장모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지? 처음부터 가족이었습니다. 제 대답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따뜻한 웃음이었죠. 준호 씨도 변했습니다. 허세 대신 겸손함을, 자만 대신 노력을 배웠죠. 이제 그는 회사에서 팀장으로 승진했고 진짜 실력 있는 사업가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연수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그 시간이 한 사람을, 아니 한 가족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여보. 연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정말 대단해. 엄마를 저렇게까지 변화시키다니.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저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장모님 스스로 변하신 거죠. 저는 단지 기회를 드렸을 뿐이에요. 그래도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어요. 단지 시간과 기회가 필요할 뿐이죠. 우리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작업실로 올라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년 전 이 자리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겠다고. 그리고 오늘 그 결심이 가져온 결과를 봤습니다. 무너진 유리성 자리에 진짜 성이 세워졌습니다. 돈이 아닌 품격으로, 명품이 아닌 가치로, 허세가 아닌 진심으로 쌓아 올린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는 우리 가족이 함께 있었습니다. 진짜 가족으로서 말입니다.
2027년 가을 한국문화유산 보존재단 소속 문화재보건센터. 저는 보건센터 입구에 서서 안을 바라봤습니다. 큰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작업실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죠. 그곳에서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유물 조각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장모님이었습니다. 작업복 차림의 장모님은 3년 전과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화려한 명품 옷 대신 수수한 작업복을 입으셨고 완벽하게 손질된 손톱 대신 거친 손을 가지고 계셨죠. 하지만 그 얼굴에는 3년 전에 볼 수 없었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만족감이었습니다. 진심 어린 만족감이요. 저는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장모님. 아, 이현우 씨. 장모님이 고개를 들어 미소 지었습니다. 예전에 그 차갑고 오만한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따뜻하고 편안한 미소였죠. 뭐 하세요? 이 유물 좀 봐. 17세기 백자 파편인데 복원하면 정말 아름다울 것 같아. 장모님의 목소리에는 열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당연하지. 3년 동안 배운 게 어디 가겠어? 장모님이 자랑스럽게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을 보며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장모님. 응? 오늘 오로라 갤러리 재개장식이잖아요. 맞아. 오후 3시지? 장모님이 시계를 봤습니다. 아직 시간 있네. 이 작업만 마무리하고 갈게.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장모님 옆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장모님 3년 동안 어땠어요? 장모님이 손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지옥 같았어. 내가 평생 해본 적 없는 일들을 해야 했잖아. 청소하고 정리하고 심부름하고. 장모님이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손으로 명품만 만지던 내가 낡은 빗자루를 잡고 바닥을 쓸었어. 처음 한 달은 매일 밤 울었지. 알고 있었습니다. 알았어? 네. 담당 직원이 보고했거든요. 장모님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어. 왜냐하면? 연수 때문이야. 내 딸 때문이었어. 장모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연수가 당신과 헤어질까 봐 두려웠어. 당신은 연수를 정말 사랑하잖아. 그런 사위를 잃고 싶지 않았어. 장모님. 그런데 말이야. 장모님이 다시 유물을 만졌습니다. 6개월쯤 지나니까 뭔가 달라지더라. 일이 싫지 않아지기 시작했어. 어떡해요? 내가 복원한 작은 도자기 조각 하나가 있었어. 정말 작은 조각이었는데 그걸 복원하는데 일주일이 걸렸지. 장모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걸 완성했을 때 느낀 감정을 잊을 수가 없어. 명품 가방 100개를 사도 느낄 수 없는 기쁨이었어. 그때 깨달았어. 진짜 가치는 가격표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다는 걸. 장모님이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내 손으로, 내 땀으로, 내 정성으로 만들어낸 것. 그게 진짜 명품이더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모님은 드디어 제가 3년 전에 깨달은 것을 이해하신 것입니다. 이현우 씨. 네? 고마워. 나한테 이 기회를 줘서. 장모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3년 전 나는 오만한 사람이었어. 돈으로 모든 걸 살 수 있다고 믿었지. 사람의 가치도 돈으로 매길 수 있다고 생각했고. 하지만 이제 알아.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훨씬 많다는 걸. 그리고 그게 진짜 가치 있는 것들이라는 걸. 장모님이 작업실을 둘러봤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 봐. 다들 많은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유명한 것도 아니야. 하지만 다들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 왜냐하면 자기들이 하는 일이 의미 있다는 걸 아니까. 맞습니다. 나도 이제 그런 사람이 됐어. 돈 많은 갤러리 대표가 아니라 의미 있는 일을 하는 보건사로. 장모님의 얼굴이 빛났습니다. 명품 화장으로 꾸민 얼굴이 아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오후 3시 오로라 갤러리. 재개장식이 시작됐습니다. 3년 만에 문을 여는 갤러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화려한 명품 대신 소박한 문화재들이 전시돼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백자, 고려청자, 오래된 서화들. 가격으로 따지면 예전 전시품들보다 못할지 모르지만 역사적 가치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았죠. 어서 오십시오. 장모님이 입구에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명품 드레스 대신 한복을 입으셨는데 그 모습이 정말 우아했습니다. 차 대표님 오랜만입니다. 한 VIP 고객이 다가왔습니다. 3년 전 그 자선 경매 갈라에 왔던 분이었죠. 어머, 박 회장님. 오셨군요. 갤러리가 완전히 달라졌네요. 이제는 문화재 전문 갤러리라고요? 네. 진짜 가치 있는 것들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장모님이 전시실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작품들은 팔지 않습니다. 단지 전시하고 그 가치를 알리는 거죠. 그럼 수익은 어떻게? 입장료와 후원금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문화재 폭언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요. 박 회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차 대표님이. 많이 변하셨네요. 네. 3년 동안 많이 배웠습니다. 장모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요.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연수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엄마 정말 달라지셨지? 응. 놀라울 정도로. 당신 덕분이야. 아니야. 장모님 스스로 변하신 거야. 저는 아내의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8개월이 된 배였죠. 우리 아기도 이런 환경에서 자라면 좋겠어. 어떤 환경? 진짜 가치를 아는 환경.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아는 환경. 연수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럴 거야. 우리가 그렇게 키울 테니까. 재개장식이 한창일 때 한 사람이 갤러리에 들어왔습니다. 준호 씨였습니다. 누나, 형부. 준호 씨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도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명품 정장 대신 수수한 캐주얼 차림이었고 허세 가득한 표정 대신 겸손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오빠 왔어? 응. 엄마 재개장식에 안 올 수 없지. 준호 씨가 갤러리를 둘러봤습니다. 와, 정말 달라졌네. 예전이랑 완전히 다른 곳 같아. 그렇지? 엄마가 3년 동안 준비하신 거야. 대단하시다. 엄마도 형부도. 준호 씨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형부 감사합니다. 뭐가요? 저한테도 기회를 주셔서요. 3년 전 저는 정말 밑바닥까지 떨어졌었어요. 준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투자도 날아가고 대출도 막히고. 그때는 형부를 원망했어요. 왜 저를 이렇게 만드냐고. 근데 이제 알겠어요. 그게 제게 필요한 거였다는 걸. 준호 씨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는 허세만 가득했어요. 실력은 없으면서 자신감만 넘쳤죠. 그런 제가 성공할 리 없었어요. 지금은 다르시잖아요. 네, 이제는 진짜 실력을 쌓았어요.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면서 배운 거예요. 준호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달에 팀장으로 승진합니다. 그리고 제 이름으로 새 프로젝트를 맡았어요.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형부. 이 모든 게 형부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준호 씨가 노력하신 겁니다. 저는 준호 씨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세요. 허세가 아니라 실력으로. 네, 명심하겠습니다. 재개장식이 끝나고 우리 가족은 갤러리 옥상 정원에 모였습니다. 석양이 서울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자, 다 모였네. 장모님이 우리를 둘러봤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야. 3년 만에 갤러리를 다시 열었으니까. 축하해요, 엄마. 연수가 말했습니다. 고마워, 딸. 장모님이 연수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이현우 씨. 장모님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한테 줄 게 있어. 장모님이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자 안에는 작은 유물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처음으로 혼자 복원한 거야. 장모님이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17세기 백자 조각인데 3개월 동안 매일 조금씩 작업해서 완성했어. 작은 백자 조각이었습니다. 완벽하게 복원돼 있었고 섬세한 무늬가 그려져 있었죠. 아름답네요. 그치? 나도 이렇게 아름다운 걸 만들 수 있을 줄 몰랐어. 장모님이 제 손에 상자를 쥐어주었습니다. 이걸 당신한테 주고 싶어. 당신이 나한테 가르쳐준 진정한 명품을,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를. 저는 그 백자 조각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석양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모님. 아니야. 내가 더 감사해. 장모님이 우리 모두를 바라봤습니다. 3년 전 나는 모든 걸 잃은 줄 알았어. 갤러리도 명예도 돈도. 하지만 지금 보니 그게 아니었어. 나는 아무것도 잃지 않았어. 오히려 얻었지. 뭘 얻으셨는데요? 연수가 물었습니다. 진짜 가족을 얻었어. 장모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예전에 나는 너희를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연수는 시집 보낸 딸이고 이현우 씨는 그냥 쓸모없는 사위였지. 엄마. 하지만 이제 알아. 가족이 뭔지. 서로를 존중하고 기다려주고 함께 성장하는 것. 그게 진짜 가족이더라. 우리는 모두 침묵했습니다. 석양이 점점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이현우 씨. 장모님이 다시 저를 불렀습니다. 네? 당신이 나한테 준 3년은 벌이 아니었어. 선물이었어. 장모님. 땀의 품격을 배웠어. 노동의 가치를 깨달았어. 그리고 진짜 명품이 뭔지 알게 됐지. 장모님이 자신의 거친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 손. 예전에는 부끄러웠는데 이제는 자랑스러워. 이 손으로 만든 것들이 어떤 명품보다 가치 있으니까. 저는 장모님께 다가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자랑스러워 하셔도 됩니다. 정말 훌륭하신 일을 하셨으니까요. 고마워, 아들. 그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장모님이 저를 아들이라고 부르신 건 처음이었거든요. 장모님, 이제부터 아들이라고 불러도 되지? 물론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진짜 가족처럼요.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와 작업실에 올라갔습니다.
장모님이 주신 백자 조각을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죠. 석양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백자를 비췄습니다. 그 빛을 받은 백자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빛났습니다. 저는 제 회중시계를 꺼냈습니다. 가문의 문양이 새겨진 그 시계를 백자 옆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하나는 수백 년 된 유산이었고 하나는 며칠 전에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똑같이 소중했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진심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여보 뭐해? 연수가 작업실로 들어왔습니다. 생각 중이야. 무슨 생각? 지난 6년을 돌아보고 있어. 저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3년 동안 숨어 지냈고 3년 동안 모든 걸 바로잡았어. 그 시간이 정말 의미 있었던 것 같아. 당연하지. 우리 모두 변했잖아. 연수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도 오빠도 그리고 우리도. 응. 그래서 행복해. 저는 연수의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아기는 이런 환경에서 자랄 거야. 돈보다 가치를, 명품보다 품격을 아는 환경에서 좋은 부모가 될 거야, 우리. 그래. 그리고 좋은 할머니, 좋은 삼촌도 있지.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그중 어딘가에 오로라 갤러리가 있을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그곳에서요. 저는 다시 백자 조각을 바라봤습니다. 작고 초라해 보일 수도 있는 그 조각이 제게는 그 어떤 보석보다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장모님의 땀과 정성이, 3년의 시간이, 그리고 변화의 의지가 담겨 있었으니까요. 진정한 명품은 가격표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만드는 사람의 마음에, 그 안에 담긴 이야기에, 그리고 시간이 새긴 가치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3년 동안 배웠고 장모님도 같은 것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가치를 다음 세대에 물려줄 것입니다. 우리 아이에게 그리고 그 아이의 아이들에게 땀의 품격을, 노동의 가치를, 그리고 진정한 명품이 무엇인지를. 달빛이 작업실을 비췄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고서를 펼쳤습니다. 아직 복원해야 할 페이지가 많이 남아 있었죠. 저는 붓을 들었습니다. 회장이든 사위든 아버지가 될 사람이든 저는 여전히 고서 복원사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붓 끝에 먹물을 묻혀 종이 위에 조심스럽게 그었습니다. 한 획 한 획 정성을 다해 마치 인생을 복원하듯이. 그렇게 밤은 깊어갔고 저는 계속 작업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리고 앞으로도. 이것이 제가 선택한 삶이었으니까요. 진짜 가치를 만들어가는 삶. 그리고 그 가치를 세상과 나누는 삶. 그것이 바로 진정한 품격이었습니다.